삼총사-8 루이 13세 치세 말기와 루이 14세 치세 초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몇몇 사건들에 대한 라페르 백작의 회고록. 알렉상드르 뒤마 지음, 김석희 옮김. 제25장 포르토스. 다르타냥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트레빌의 저택 앞에서 말을 내려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이번에는 좀 전에 겪은 일을 트레빌에게 모두 털어놓을 작정이었다. 그러면 이 모든 일과 관련하여 좋은 충고를 해줄 것이다. 게다가 트레빌은 거의 날마다 왕비를 만나 뵙고 있으니까 그 가련한 여자에 대한 정보를 왕비의 입에서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보나시웨 부인은 왕비에 대한 충성 때문에 대가를 치른 게 분명했다. 트레빌은 다르타냥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트레빌이 이 사건에서 단순한 연애가 아닌 무언가를 보았다는 증거였다. 다르타냥이 이야기를 끝내자 트레빌이 말했다. 이 사건에도 추기경의 냄새가 나는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르타냥이 물었다. 아무것도 하지 말게. 전에도 말했듯이 지금 당장 파리를 떠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왕비님을 만나서 그 불쌍한 여자의 실종에 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네. 왕비님은 아마 그 일을 모르고 계실 거야. 상황을 말씀드리면 왕비님께도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자네가 돌아올 때쯤엔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거야. 어쨌든 나한테 맡겨두게. 다르타냥은 트레빌이 가스코뉴 출신이지만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 어쩌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그에게 인사를 했고 이 훌륭한 대장 역시 용감하고 과감한 젊은이에게 깊은 호의를 품고 있는 터라 다정하게 그의 손을 잡으면서 무사히 다녀오기를 빌어주었다. 다르타냥은 트레빌의 충고를 당장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하고는 짐을 꾸리기 위해 포사웨르 가로 돌아갔다. 집이 가까워졌을 때 평상복 차림의 보나시웨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신중한 플랑셰가 전날 집주인의 음흉한 성격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그래서 다르타냥은 집주인을 전보다 더 유심히 바라보았다. 실제로 그 누리끼리하고 병적으로 창백한 안색은 담즙이 혈액에 침투했음을 보여주지만 단순히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르타냥은 그 안색 외에 얼굴의 주름에도 교활하고 기만적인 무언가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과 웃는 법이 다르고 위선자는 흘리는 눈물이 성실한 사람과 다르다. 모든 허위는 가면이고 아무리 잘 만든 가면이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반드시 진짜 얼굴과 구별할 수 있다. 다르타냥에게는 보나시웨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그 가면은 보기에도 역겨운 가면이었다. 그래서 보나시웨에 대한 혐오감에 사로잡혀 말도 걸지 않고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그때 보나시웨가 전날 그랬던 것처럼 그를 소리쳐 불렀다. 야, 젊은 양반, 어젯밤에는 마음껏 즐긴 모양이군요. 벌써 아침 7시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관습을 거꾸로 뒤집어서 남들이 일하러 나갈 때 집에 돌아오는 것 같군요. 당신은 아무한테도 그런 비난을 받지 않겠지요? 보나시웨 씨. 젊은이가 대답했다. 성실남의 표본이니까. 하기야 그렇게 젊고 예쁜 부인이 있으면 굳이 행복을 찾아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행복이 제 발로 찾아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보나시웨 씨? 보나시웨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지만 억지로 희죽 웃었다. 하하, 참 유쾌한 분이시군. 그런데 간밤에는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쏘다닌 겁니까? 뒷골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다르타냥은 진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장화를 내려다 보았다. 그런데 눈을 내리깔 때 보나시웨의 구두와 양말도 동시에 눈에 들어왔다. 둘 다 같은 진창에 빠지기라도 했던 것처럼 자파상의 구두에도 다르타냥의 구두와 똑같은 진흙이 묻어 있었다.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다르타냥의 머리에 섬광처럼 떠올랐다. 땅딸막한 백발 노인, 검은 옷차림의 하인 같은 남자, 기사들에게 괄시를 당했다던 남자는 바로 보나시웨였다. 남편이 제 아내를
납치하는데 가담했던 것이다. 다르타냥은 보나시웨에게 덤벼들어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는 지극히 신중한 젊은이였기 때문에 그 충동을 애써 억눌렀다. 하지만 얼굴에 나타난 변화가 너무 뚜렷해서 보나시웨는 겁을 먹고 한 걸음 물러서려고 했다. 하지만 닫힌 문 앞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농담을 하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군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내 구두가 스펀지 하나를 다 써야 할 만큼 더럽다면 당신 구두와 양말도 솔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신도 밤새 놀러 다닌 거요? 맙소사, 당신 나이에 게다가 그렇게 젊고 예쁜 부인을 둔 노인네가 그러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요. 그게 아닙니다. 보나시웨가 말했다. 아무래도 한여가 있어야 하겠기에 어제는 한여를 구하려고 생망대에 갔었어요. 그런데 길이 너무 나빠서 이렇게 진흙투성이가 됐는데 이걸 털어낼 겨를이 없었지요. 보나시웨가 말한 행선지는 다르타냥의 의심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보나시웨가 생망대에 갔었다고 말한 것은 생망대가 생클루와는 정반대 방향에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개연성은 다르타냥에게 위안을 주었다. 보나시웨가 아내의 행방을 안다면 언제든지 극단적인 수단으로 그의 입을 강제로 열어서 비밀을 끌어낼 수 있을 터였다. 문제는 그 개연성을 확실성으로 바꾸는 것뿐이다. 미안하지만 잠을 못 잤더니 목이 말라 죽겠군요. 댁에서 물 한 잔만 마시게 해주십시오. 이웃사촌인데 설마 거절하지는 않겠지요? 다르타냥은 집주인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재빨리 침대에 눈길을 던졌다. 침대는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다. 보나시웨는 그 침대에서 자지 않은 게 분명했다. 따라서 그는 한두 시간 전에 돌아왔을 것이다. 아내가 끌려간 곳까지 따라갔거나 아니면 적어도 첫 번째 역참까지는 함께 갔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보나웨 씨. 다르타냥이 물잔을 비우면서 말했다. 이젠 집에 가서 플랑시한테 구두를 닦게 해야겠어요. 그 일이 끝나면 플랑시를 보내드릴 테니 원하신다면 당신 구두도 닦게 하세요. 이 별난 인사에 보나시웨는 어리둥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목을 스스로 올가미에 집어넣은 것은 아닐까 하고 자문했다. 계단을 다 올라간 다르타냥은 겁에 질려 있는 플랑쉐를 발견했다. 아, 주인님! 플랑쉐가 주인을 보자마자 외쳤다. 방금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또 무슨 일인데 그래? 다르타냥이 물었다. 100번, 아니 1000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나리가 안 계실 때 누가 찾아왔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아마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언제 왔는데? 30분 전 나리가 트레빌 대장님께 가 계시는 동안에요. 누가 봤었다는 거야? 어서 말해. 카부아씨요. 카부아씨? 추기경의 친위대 대장이? 몸소 오셨습니다. 나를 체포하러 왔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알랑거리는 태도였지만. 알랑거리는 태도였다고? 그러니까 꿀처럼 달콤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정말이야? 추기경의 심부름으로 왔다면서 추기경님이 나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팔레 루아이알까지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나? 보시다시피 나리께서 집에 안 계시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뭐라던가? 오늘 아무 때나 사무실에 들러달라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추기경이 하는 자네 주인에게 진심으로 호의를 갖고 계셔. 이번 면담에 자네 주인의 운명이 달려 있을지도 몰라. 추기경의 함정치고는 서투르군. 다르타냥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저도 함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리가 돌아오시면 비탄과 절망에 빠져 있을 거라고 대답했지요. 그랬더니 카부아 씨가 자네 주인은 어디 가셨나? 하고 묻더군요. 상판 위에 트로아에 가셨다고 대답했더니 언제 떠났나? 하고 묻기에 어젯밤에 떠났다고 대답했습니다. 플랑쉐, 다르타냥이 플랑쉐의 말을 가로막았다. 자네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나리께서 카부아 씨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제가 잘못 알고 말했다고 핑계를 대시고 파리를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거짓말한 꼴이 되지만 저는 귀족이 아니니까 거짓말쯤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걱정 말게 플랑쉐.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잃지 않을 테니까. 15분 뒤에 떠날 거야. 저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가 좀 전에 내가 갔다고 말한 방향과는 정반대 쪽이야. 게다가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의 소식을 내가 빨리 알고 싶은 것만큼 너도 그리모, 무스크통, 바장의 소식을 알고 싶지 않나? 정말 그렇습니다, 나리. 플랑셰가 말했다. 그러니까 나리께서 말씀만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떠나겠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시골 공기가 파리 공기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짐을 꾸리게 플랑셰. 그리고 떠나세. 나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빈손으로 먼저 나갈게. 나중에 근위대 본부로 와서 만나세. 그런데 플랑셰, 우리 집주인에 관해서 내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아. 정말 지독한 악당인가 봐. 아하, 제 말을 믿으세요. 저는 타고난 관상쟁이거든요. 다르타냥은 약속한 대로 먼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친구들의 집에 들러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다. 아라미스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와 있을 뿐이었다. 작고 고운 필체로 쓰인 봉투에서는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다르타냥은 이 편지를 받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10분 뒤에 플랑셰가 근위대 본부 마구간에서 다르타냥과 합류했다. 다르타냥은 시간을 절약하려고 벌써 자기 손으로 말에 안장을 달고 있었다. 플랑셰가 안장에 짐을 매달자 다르타냥이 말했다. 좋아, 이제 다른 세 마리에도 안장을 얹고 떠나자. 한 사람이 두 마리를 타면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플랑셰가 짓궂은 태도로 물었다. 아니야, 서투른 익살구나. 다르타냥이 대답했다. 네 마리가 있어야 새 친구를 데리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야. 친구들이 살아있다면 말이지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느님의 자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다르타냥이 말에 올라타면서 말했다. 그들은 근위대 본부를 떠나자마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라졌다. 한 사람은 빌레에트 문을 통해 파리를 떠나고 또 한 사람은 몽마르트 문을 통해 파리를 떠난 뒤 생드니 너머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 전략은 정확히 실행되어 더없이 좋은 결과로 끝났다. 다르타냥과 플랑셰는 함께 피에르 피트로 들어갔다. 여기서 말해둘 것은 플랑셰는 밤보다 낮에 더 용감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의 타고난 조심성은 잠시도 그를 저버린 적이 없었다. 그는 지난번 여행 때 있었던 일을 하나도 잊지 않았고 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적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항상 모자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다르타냥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다르타냥은 이 지나치게 공손한 태도 때문에 주인까지도 하찮은 가난뱅이로 보일 거라고 염려했다. 그렇지만 행인들이 플랑셰의 예의 바른 태도에 감동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도중에 젊은이를 기다리는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인지 두 나그네는 무사히 상띠이에 도착했고 지난번 여행 때 들렀던 그랑샹 마르탱 여관에서 말을 내렸다. 여관 주인은 빈 안장을 얹은 말 두 마리와 하인을 거느린 젊은이를 보고 공손하게 문지방을 넘어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벌써 5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왔기 때문에 다르타냥은 포르토스가 이 여관에 있건 없건 여기서 하룻밤 묵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대뜸 총사가 어떻게 됐느냐고 묻는 것도 신중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르타냥은 어떤 소식도 묻지 않고 말에서 내린 뒤 말들을 하인에게 맡기고 혼자 있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최고급 포도주 한 병과 최고급 식사를 주문했다. 여관 주인은 첫눈에 이 손님을 좋게 생각했지만 이 주문을 받고 나자 그 첫인상이 더욱 확고해졌다. 그래서인지 주문한 음식이 놀랄 만큼 빨리 차려졌다. 근위대원은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귀족들 중에서 선발되었다. 게다가 다르타냥은 하인과 함께 훌륭한 말을 네 마리나 거느리고 여행하고 있었다. 그러니 그는 비록 소박한 제복 차림이었지만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여관 주인은 직접 시중을 들고 싶어 했다. 그러나 다르타냥은 술잔 두 개를 가져오게 한 다음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다. 이보시오 주인장,
다르타냥이 술잔 2개를 치우면서 말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문했는데 만약에 나를 속였다면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거요. 또 나는 혼자 마시는 걸 싫어하니 우리 함께 마십시다. 자, 잔을 받으시오. 그런데 피차,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위해 건배하면 좋을까? 옳거니 이 여관의 번창을 위해 건배합시다. 영광입니다. 주인이 말했다. 손님의 후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오. 내 건배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꿍꿍이가 들어있으니까. 번창하는 여관에서는 손님도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망해가는 여관에서는 모든 게 엉망진창이고 손님도 주인의 공경에 덩달아 희생당하게 마련이지. 나는 여행을 많이 다니고 특히 이 길을 자주 다니니까 모든 여관이 번창하는 걸 보고 싶소. 그러고 보니 이번이 초면은 아닌 듯 합니다. 여관 주인이 말했다. 나는 샹띠이를 아마 10번은 지나갔을 것이고 그 10번 중에 적어도 서너 번은 이 여관에서 묵었소. 열흘쯤 전에도 여기 묵었었소. 나는 친구인 총사들을 배웅하러 왔는데 그중 하나가 어떤 사내와 시비가 붙었지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 그랬군요. 주인이 말했다. 생각이 납니다. 포르토스 씨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포르토스가 바로 그 친구의 이름이요. 그 친구에게 무슨 불상사라도 일어났소? 말해주시오, 주인장. 그분이 여행을 계속하지 못한 건 나리도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그 친구는 나중에 따라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후로는 만나지 못했소. 여기 계시는걸요? 뭐라고? 여기 있다고? 예, 나리. 이 여관에 묵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뭘 걱정한다는 거요? 그분이 치러야 할 돈이 꽤 되거든요. 그래요? 하지만 숙박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친구는 지불할 거요. 아이고 나리, 말씀을 들으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사실 저희는 큰 돈을 치료비로 융통해 드렸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의사가 또 치료비를 달라면서 포르토스 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저한테 받겠다고 하더군요. 의사를 부른 건 저니까요. 포르토스가 다쳤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나리. 말할 수 없다니 무슨 뜻이요? 그건 누구보다도 당신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그야 그렇지만 우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아는 일이라고 해서 다 말할 수는 없답니다. 특히 들은 것을 함부로 입 밖에 내면 신상이 좋지 않다는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지요. 그럼 포르토스는 만날 수 있겠소? 물론입니다, 나리.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서 1호실 문을 두드리세요. 다만 찾아온 사람이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셔야 합니다. 뭐야? 나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봉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무슨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요? 포르토시가 나리를 여관 사람으로 잘못 아시게 되면 분노가 폭발해서 나리를 칼로 찌르거나 권총으로 머리를 날려버릴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그 친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요? 돈을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제 알겠군. 포르토스는 돈이 떨어졌을 때 돈을 달라고 하면 몹시 화를 내지.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돈이 떨어질 리가 없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리. 이 여관은 매우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어서 매주 여관비를 정산합니다. 그래서 8회째 되는 날 청구서를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기분이 좋지 않으실 때였던 모양입니다.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노발대발해서는 호통을 치고 온갖 욕설을 다 퍼부으셨지요. 그 전날 노름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노름을 했군. 누구랑 했소? 그건 저도 모릅니다만 지나가던 어떤 귀족이었는데 포르토스 씨가 먼저 카드를 치자고 제의하셨지요. 그렇군. 그래서 무일푼이 된 모양이군. 말까지 이러는걸요. 그 낯선 귀족이 떠날 준비를 할 때 그의 하인이 포르토스 씨의 말에 안장을 얻는 걸 보았거든요. 그건 포르토스 씨의 말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이건 자기 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곧장 포르토스 씨에게 알렸죠. 그랬더니 귀족의 말을 의심하는 우리가 나쁘다면서 그 귀족이 자기 말이라고 말했으면 그런 줄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포르토스답군. 다르타냥이 중얼거렸다. 그래서 숙박비 문제에 관해 피차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에글도르 황금 독수리 여관으로 옮겨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포르토스 씨는 이 여관이 제일 좋으니까 여기 계속 머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칭찬을 듣고 보니 저도 그만 기분이 우쭐해져서 나가라고 억지를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관에서 제일 좋은 그 방은 내어주고 4층에 있는 작지만 깔끔한 방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지만 포르토 씨는 이제 곧 애인이 찾아올 텐데 그 여자는 지체 높은 귀부인이니까 지금 쓰고 있는 방도 그런 분에게는 초라할 정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대답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분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고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르토스 씨는 그 문제에 관해 굳이 저와 의논하려 하시지도 않고 권총을 꺼내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고는 다른 여관이나 다른 방으로 옮기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놈의 머리를 날려버리겠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의 하인 말고는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요. 그럼 무스크통도 여기 있다는 말이군? 얘 날이 떠난 지 닷새째 뒤에 몹시 언짢은 상태로 돌아왔지요. 그 역시 여행지에서 불쾌한 일을 당한 모양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주인보다 민첩해서 주인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주문해도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하고는 필요한 건 뭐든지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사실 나는 무스크통이 더없이 충직하고 영리하다는 것을 전부터 알고 있었소. 그야 그럴지도 모르지만 1년에 4번만 그렇게 영리하고 충직한 사람을 만나면 저희 집은 망하고 말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될 거요. 포르토스는 숙박비를 치를 테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관 주인이 의심스럽다는 투로 말했다. 그 귀부인은 포르토스가 몇 푼 안 되는 부채 때문에 공경에 빠져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감히 말씀드리면, 그래, 당신 생각은 뭐요? 생각이라기보다 제가 알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죠. 그래, 뭘 알고 있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뭘 확신하고 있소? 실은 제가 그 귀부인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예, 제가요. 어떻게 그 부인을 알고 있소? 나리께서 비밀을 지키실 거라고 믿을 수 있어야. 말해보시오. 귀족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건대 당신은 나를 믿고 솔직히 털어놓은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요.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리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사람은 불안 때문에 많은 일을 하게 되지요. 무슨 짓을 했는데? 빚쟁이의 권리에서 벗어나는 짓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포르토스 씨가 그 공작 부인에게 쓴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 달라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포르토스 씨는 방에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우체통에 넣는 것은 아무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때마침 저희 집 하인 하나가 파리에 갈 일이 생겼기 때문에 공작 부인에게 직접 편지를 전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는 것이 그 편지를 저희에게 맡기신 포르토스 씨의 뜻에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지체 높은 귀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 포르토스가 얘기하는 걸 들었을 뿐이요. 공작 부인이라는 그 여자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냐고요. 거듭 말하지만 나는 그 여자를 몰라요. 코크나르 부인이라고 샤틀레에서 소송 대리인으로 일하는 사람의 늙은 마누라지요. 나이가 적어도 50살은 됐는데 아직도 강짜가 심하답니다. 사실 공작 부인이라는 사람이 우르스가에 살고 있다는 것도 좀 수상쩍다 싶었지요. 그걸 다 어떻게 알았어? 그 여자가 편지를 읽자마자 몹시 화를 내면서 포르토스는 바람둥이여서 이번에도 여자 때문에 결투를 하다가 다쳤겠지 하고 말했다는군요. 그러니까 포르토스는 다쳤었군요. 이런 맙소사, 제가 뭐라고 했죠? 포르토스가 다쳤다고. 그건 그렇습니다만 이런 말을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포르토스 씨가 단단히 주의를 주셨거든요. 그건 왜? 왜냐고요? 포르토 씨는 나리가 떠나실 때 시비가 붙은 그 낯선 사람을 자기가 무찔렀다고 허세를 부렸지만 실은 반대로 그 낯선 사람이 포르토 씨를 땅바닥에 쓰러뜨렸으니까요. 그런데 포르토 씨는 워낙 허영심이 센 분이어서 결투를 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그 공작 부인 말고는 아무한테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공작 부인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면 동정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니까 포르토스는 부상 때문에 계속 누워 있다는 거요? 그것도 중상입니다.
그분은 영혼이 육신에 단단히 붙박여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군요. 저도 호기심이 동해서 두 사람을 따라갔지요. 그래서 결투 장면을 남몰래 보았습니다. 그래, 결투는 어떻게 됐소? 승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이 끝나버렸지요. 우선 서로 경계태세를 취한 뒤 낯선 사람이 칼을 휘두르는 척 하다가 팔을 쭉 뻗었습니다. 그 동작이 어찌나 날쌈는지 포르토스 씨는 몸을 피할 겨를도 없이 가슴을 세 군데나 찔리고 나자빠졌지요. 상대방은 곧바로 포르토스 씨의 목에 칼끝을 들이댔고 그러자 포르토스 씨는 상대의 손에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낯선 사람은 포르토스 씨에게 이름을 물었고 다르타냥이 아니라 포르토스라는 것을 알고는 부상자를 부축하여 여관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러고는 말을 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낯선 사람이 쫓고 있었던 상대는 다르타냥 씨였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어? 아니요.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 후에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내가 알고 있었던 건 이제 다 알았소. 그런데 포르토스의 방이 2층 1호실이라고 했지요? 예, 나리. 이 여관에서 제일 좋은 방이지요. 포르토스 씨만 아니었다면 벌써 10번은 다른 손님에게 빌려줄 수 있었을 텐데. 안심해요. 다르타냥이 웃으면서 말했다. 포르토스가 코크나르 공작 부인의 돈으로 숙박비를 계산할 테니까. 소송 대리인의 부인이든 공작의 부인이든 그 여자가 돈 지갑을 열기만 하면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그 여자는 포르토스 씨의 요구와 배신의 진저리가 났다고, 그래서 포르토스 씨한테 한 푼도 보내지 않겠다고 분명히 대답했답니다. 그 대답을 포르토스 본인에게 전했소? 오히려 전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지요. 그랬다가는 우리가 편지를 직접 전달한 사실이 탈로 날 테니까요. 그럼 포르토스는 아직도 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포르토스 씨는 어제 다시 편지를 썼는데 이번에는 하인이 직접 우체통에 갖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대리인의 마누라가 늙고 못생긴 여자더란 말이죠. 파토가 하는 말이 나이가 적어도 50살은 됐고 조금 더 아름답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걱정 마시오. 그 여자는 마음이 누그러질 테니까. 게다가 포르토스가 당신에게 진 빚도 그렇게 큰 돈일 리가 없어요. 큰 돈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치료비를 제하더라도 벌써 20피스톨이나 됩니다. 포르토스 씨는 도무지 절약할 줄을 모르세요. 사치스러운 생활에 익숙해져 있나 봅니다. 애인에게 버림을 받는다 해도 그 친구에겐 친구들이 있어. 내가 보증하겠소.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포르토스를 계속 잘 돌봐주시오. 소송 대리인의 아내와 부상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약속했소. 그게 들통나면 포르토스 씨가 저를 죽일 겁니다. 걱정 마시오. 보기와는 달리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니니까. 다르타냥은 이렇게 말하면서 계단을 올라갔다. 여관 주인은 몹시 마음에 걸렸던 두 가지, 즉 포르토스에게 받을 돈과 자신의 목숨에 대해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다. 계단을 다 올라가자 복도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문에 숫자 1이 검은 글씨로 커다랗게 쓰여 있었다. 다르타냥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말이 들렸다. 다르타냥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포르토스는 침대에 누운 채 솜씨가 녹슬지 않도록 무스크통을 상대로 카드를 치고 있었다. 난로불 앞에서는 자곳의 고기를 꿰은 쇠고챙이가 돌아가고 있고 거대한 난로 양끝에서는 냄비 2개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토끼고기 스튜와 생선 스튜 냄새를 풍겼다. 두 가지 요리 냄새가 한데 어우러져서 콧구멍을 즐겁게 해주었다. 게다가 책상 위와 대리석 서랍장 위에는 빈 술병이 가득했다. 포르토스는 친구를 보더니 환성을 질렀다. 무스크통은 공손히 일어나서 자리를 내주고 냄비를 살펴보러 갔다. 아, 자네로군. 포르토스가 다르타냥에게 말했다. 잘 왔네. 잘 왔어. 마중을 나가지 못해서 미안하네. 그런데 그가 불안한 눈으로 다르타냥을 바라보면서 덧붙였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나? 아니요. 여관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던가?
포르토스 씨가 어디 계시냐고 묻고는 곧장 올라왔거든요. 포르토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다르타냥이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상대를 이미 3차례나 찌르고 나서 4번째로 끝장을 내려고 발을 내딛다가 그만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을 삐었다네. 정말 그러셨어요? 정말 그렇다니까. 그 악당놈한테는 천만 다행이었지. 안 그랬더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을 테니까. 그자는 어떻게 됐죠? 그건 나도 몰라. 크게 혼났을 거야. 더 이상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떠나버렸으니까.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포르토스, 다르타냥이 말을 이었다. 침대에 계속 누워있는 건 무릎을 삐었기 때문이군요. 그래, 그것뿐이야. 며칠만 지나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 정도라면 왜 파리로 돌아오지 않았나요? 여기서는 꽤나 따분할 텐데. 돌아가려고 했지. 하지만 자네한테 고백해야 할 게 있어. 뭔데요? 자네 말대로 나는 너무 따분했고 자네가 나눠준 75 피스톨이 주머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기분 전환이나 하려고 지나가는 귀족 한 놈을 붙잡고 카드나 치자고 제의했지. 그가 흔쾌히 응해주더군. 그런데 결국은 75 피스톨이 내 주머니에서 그놈 주머니로 건너가 버렸어. 게다가 말도 잃어버렸어. 그 녀석이 가져가 버렸거든. 시세보다 잘 쳐주긴 했지만 그런데 다르타냥, 자네는 어때? 도대체 바라는 게 뭐예요?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수는 없어요. 연애에서 운이 좋으면 노름에서는 운이 나쁘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당신은 연애에서 너무 운이 좋기 때문에 노름에서 보복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불운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공작 부인이 와서 도와줄 테니까요. 나는 노름에서 연달아 불운을 당했어. 포르토스가 더없이 태연한 태도로 대답했다. 그래서 50루이만 보내달라고 그 여자한테 편지를 보냈다네. 내 상황에서 적어도 그 정도는 필요했으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그 여자는 영지로 간 게 분명해. 답장을 보내지 않는 걸 보면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어제 또 첫 번째 편지보다 더 절박한 두 번째 편지를 보냈지. 하지만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인 자네가 왔으니까. 이제 됐어. 그럼 자네 이야기를 해보게. 솔직히 말하면 자네가 좀 걱정되기 시작한 참이었거든. 그런데 여관 주인이 잘해주나 보군요. 다르타냥이 음식이 가득 든 남비들과 빈 술병들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럭저럭 포르토스가 대답했다. 사나흘 전에는 녀석이 건방지게도 계산서를 들이대지 뭔가? 그래서 계산서와 함께 녀석을 문 밖으로 내쫓아버렸지. 그래서 나는 지금 승리자나 정복자로 여기 있는 거야. 그러나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네도 보다시피 이렇게 완전 무장을 갖추고 있다네. 그래도 이따금 외출도 나가는 모양이에요. 다르타냥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술병과 냄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불행히도 내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무릎을 삐어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지만 무스크통이 여관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가져온다네. 이봐 무스크통. 포르토스가 무스크통에게 말했다. 이제 원군이 왔으니까 식량이 더 많이 필요해. 무스크통, 다르타냥이 말했다. 부탁할 게 있는데. 뭔데요, 다리? 자네의 비법을 플랑시에게도 좀 가르쳐주게. 나도 언제 포위당해서 농성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럴 땐 나도 자네 주인처럼 하인 덕에 호사를 누리면 좋겠군. 아이고 나리. 무스크통이 겸손한 태도로 말했다. 그보다 쉬운 일도 없을 겁니다. 요령만 알면 돼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시간이 나면 밀렵도 조금 했거든요. 그 밖의 시간에는 무슨 일을 하셨지? 제가 보기엔 제법 수지 맞는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당신은 카톨릭과 위구노 사이에 전쟁이 한창인 때였고 아버지는 구교도와 신교도가 종교의 이름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구교와 신교가 뒤섞인 신앙을 갖게 되셨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구교도였다가 또 어떤 때는 신교도였다가 하곤 했답니다. 아버지는 나팔총을 어깨에 메고 길가의 울타리 뒤를 어슬렁거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구교도가 혼자 오는 것을 보면 당장 신교의 마음이 팔려서는 총뿌리를 나그네 쪽을 겨누고 있다가 나그네가 10걸음쯤 떨어진 곳까지 다가오면 대화를 시작했지요. 그 대화는 대개 나그네가 목숨을 건지려고 지갑을 내던지는 것으로 끝났답니다.
물론 위그노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이번에는 아버지가 카톨릭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15분 전에는 어떻게 우리의 신성한 종교인 카톨릭의 우월성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아버지는 당신의 원칙에 충실한 사람답게 형님은 신교도로 저는 구교도로 키웠답니다. 그 훌륭한 아버지는 결국 어떻게 되셨나? 다르타냥이 물었다. 아주 불행하게 끝나고 말았지요. 어느 날 아버지는 오솔길에서 전에 거란 적이 있는 신교도와 구교도 사이에 끼게 되었답니다. 둘은 아버지를 알아보았고 그래서 힘을 합쳐서 공격한 끝에 아버지를 나무에 매달아 버렸지요. 그러고는 이웃 마을의 술집에서 자신들이 한 짓을 자랑했는데 바로 그 술집에서 형과 내가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네들은 어떻게 했나? 다르타냥이 물었다. 놈들이 계속 짓거리게 내버려 두었지요. 무스크통이 말을 이었다. 이윽고 놈들이 술집을 나가자마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헤어지는 것을 보고 형은 구교도가 가는 쪽으로 저는 신교도가 가는 쪽으로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2시간 뒤에는 일이 다 끝났지요. 저희들은 만약에 대비하여 저희도 형제를 각기 다른 교파로 키워주신 아버지의 성견지명에 감탄하면서 둘 다 처리했답니다. 자네 말대로 자네 아버지는 정말 영리한 사람이었던 모양이군. 그러니까 그 훌륭한 아버지가 한가할 때는 밀렵을 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나리. 올가미를 묶는 법과 낚시하는 법도 아버지한테 배웠지요. 그래서 이 여관 주인이 촌놈들 입에는 맞을지 몰라도 주인님과 저처럼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절대 맞지 않은 날고기만 내놓는 것을 보고 왕년의 솜씨를 좀 발휘해 본 겁니다. 저는 공장님 소유의 숲을 돌아다니면서 사냥감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덫을 놓았고 연못가에 누워서 물속에 낚싯줄을 던지기도 했지요. 그래서 지금은 자고새와 토끼, 잉어와 뱀장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두 소화가 잘 되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 환자에게 좋은 음식들이죠. 하지만 포도주, 술은 누가 대주나? 여관 주인인가? 다르타냥이 물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니? 여관 주인이 포도주를 대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은 그런 줄 모르고 있으니까요. 자세히 설명해 보게 무스크통. 자네 이야기에는 유익한 정보가 많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을 떠돌아다니던 시절에 일인데 우연히 한 스페인 사람을 만났지요. 이 친구는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녔고 신세계에도 가본 사람입니다. 이 책상과 저 서랍장 위에 있는 술병과 신세계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나리.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요. 좋아, 무스크통. 자네한테 맡길 테니 어서 말해보게. 그 스페인 사람에게는 멕시코까지 함께 갔다 온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 하인이 저와 동양인데다 성격도 비슷해서 금세 친구가 되었지요. 둘 다 사냥을 무엇보다 좋아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멕시코의 대초원에서 원주민들이 간단한 풀 매듭으로 호랑이와 들소를 어떻게 사냥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답니다. 원주민들은 그 사나운 짐승들의 목에 풀 매듭을 던져서 간단히 잡는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저도 20걸음 내지 30걸음 떨어진 곳에서 밧줄을 그렇게 정확하게 던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지요. 아무리 솜씨를 갈고 닦아도 그런 경지에 다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 친구가 30걸음 떨어진 곳에 술병을 놓고 밧줄을 던졌는데 그때마다 술병에 고리가 걸렸으니까요. 저는 그 기술을 연습했고 원래 소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 못지않게 올가미를 잘 던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여관 지하실에는 포도주가 가득 저장되어 있는데 그 열쇠는 주인이 늘 몸에 차고 다니죠. 하지만 저장실에는 환기창이 있는데 저는 그 환기창으로 올가미를 던지는 겁니다. 이제는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는지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도주를 끌어올리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신세계가 저 서랍장과 이 책상 위에 있는 술병들과 관계를 갖게 된 겁니다. 자, 포도주 맛을 보시고 맛이 어떤지 기탄 없이 말씀해 주세요. 고맙네 친구. 고맙긴 하지만 불행히도 나는 방금 점심을 먹었다네. 그렇다면 포르토스가 말했다. 식탁을 차려라. 무스크통,
우리 두 사람이 점심을 먹는 동안 다르타냥, 자네는 우리와 헤어진 뒤 열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게나? 기꺼이 그러지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포르토스와 무스크통이 불행에 빠진 사람들 사이의 동병상련에 우애를 보이며 회복기 환자의 왕성한 식욕으로 점심을 먹는 동안 다르타냥은 부상한 아라미스를 크레브 퀘르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일, 화폐 위조범으로 몰린 아토스가 내 남자와 결판이 날 때까지 싸우도록 그도 아메행에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일, 그리고 자신은 영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바르드 백작의 배를 칼로 꿰뚫을 수밖에 없었던 것 등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다르타냥의 이야기는 여기서 중단되었다. 다만 영국에서 돌아올 때 훌륭한 말 4마리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만 덧붙였을 뿐이다. 한 마리는 자기 몫이고 나머지 3마리는 친구들에게 한 마리씩 나누어 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포르토스에게 줄 말은 벌써 이 여관 마구간에 메어 놓았다는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바로 그때 플랑셰가 들어왔다. 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니까 오늘 밤 안으로 클레르몬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다르타냥은 포르토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심했고 다른 두 친구의 소식이 궁금했기 때문에 환자에게 손을 내밀고 친구들을 찾으러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이 길로 올 작정이니까 일주일쯤 뒤에도 포르토스가 그랑셴 마르탱 여관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 들러서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포르토스는 무릎 상처가 심해서 그때까지 이곳을 떠날 수 없을 거라고, 게다가 공작 부인의 답장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도 샹티이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다르타냥은 공작 부인한테서 좋은 소식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무스크통에게는 포르토스를 잘 돌봐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그러고 나서 여관 주인에게 그 몫의 비용을 치르고 말 한 마리를 남겨둔 채 플랑시와 함께 다시 길을 떠났다. 제26장 아라미스의 논문. 다르타냥은 포르토스에게 상처나 소송 대리인의 아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테아른 태생의 이 젊은이는 나이에 비해 여간 현명하고 신중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허풍이 센 포르토스의 말을 모두 굳이 듣는 척했다. 친구의 비밀, 특히 자존심 상하는 비밀을 폭로하면 우정을 잃게 되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대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대에게 어떤 정신적 우월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다르타냥은 장래의 계획을 세울 때 새 친구를 출세의 발판으로 삼을 작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조종하는데 도움이 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을 미리 손에 넣어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길을 가는 동안 내내 마음이 아팠다. 그의 헌신적인 행동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한 젊고 아름다운 보나시웨 부인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이 같은 슬픔은 자신의 잃어버린 행복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라기보다 그 가엾은 여자에게 불행이 닥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는 보나시웨 부인이 추기경의 복수에 희생되었을 거라고 확신했다. 추기경의 복수가 무섭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추기경은 어떻게 해서 그를 눈 감아준 것일까? 다르타냥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근위 대장 카부아가 찾아왔을 때 그가 집에 있었더라면 그 이유를 말해 주었을 것이다. 정신을 집중하여 생각에 몰두해 있으면 시간도 쏜살같이 지나가고 먼 길도 짧게 느껴진다. 외적 존재는 잠과 같고 생각은 그 잠 속의 꿈이 된다. 생각이 골몰해 있으면 시간에는 분초의 구분이 없어지고 공간에는 거리의 구분이 사라진다. 출발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을 뿐이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은 거의 기억에 남지 않는다. 나무와 산과 풍경이 뒤섞인 수많은 이미지가 용해된 흐릿한 안개만이 기억에 남아있을 뿐이다. 다르타냥은 바로 이 같은 환각에 사로잡힌 채 상띠이에서 크레브 퀘르까지
3-40km에 이르는 길을 말이 원하는 속도로 지나갔다. 때문에 그가 크레브 퀘르에 도착했을 때 도중에 마주친 것들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크레브 퀘르에 도착한 뒤에야 비로소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는 고개를 흔들다가 아라미스를 남겨두고 떠났던 술집이 눈에 띄자 속보로 말을 달려 술집 문 앞에 멈췄다. 이번에는 남자 주인이 아니라 여자 주인이 맞아주었다. 다르타냥은 제법 관상을 볼 줄 알았는데 여주인의 통통하고 쾌활한 표정을 보고는 이렇게 명랑한 사람에게는 숨기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아주머니, 열 이틀 전에 어쩔 수 없이 친구를 여기 두고 갔는데 그 후 어떻게 됐나요? 20서너 살쯤 된 잘생긴 젊은이 말씀인가요? 점잖고 상냥하고 체격도 좋은? 예, 맞습니다. 어깨를 다쳤는데. 맞아요. 그럼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줄곧 여기 계신걸요? 잘 됐군요. 다르타냥이 말에서 내려 고삐를 플랑시에게 던져주면서 말했다. 그 말을 들으니 안심입니다. 아라미스는 어디 있죠? 빨리 보고 싶군요. 죄송하지만 지금 그분이 나리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요? 여자랑 함께 있나요? 세상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랑 함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누구하고 함께 있습니까? 몽디디에의 보좌 신부님과 아미행의 예수의 수도 원장님과 함께 계세요. 맙소사, 다르타냥이 외쳤다. 상처가 더 심해졌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병 때문에 은총을 받아서 수도회에 들어가기로 결심하셨답니다. 그렇지. 아라미스가 총사대에는 임시로 근무하고 있다는 걸 깜빡 잊었군. 그래도 만나실 작정인가요? 물론이죠. 그러면 앞마당 오른쪽 계단 층을 올라가서 3층 5호실을 찾으시면 돼요. 다르타냥은 여주인이 알려준 쪽으로 뛰어갔다. 오늘날에도 오래된 여관 안마당에서 볼 수 있는 바깥 계단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미래의 신부님이 계신 방에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는 없었다. 아라미스의 방으로 통하는 좁은 복도를 마녀 아르미다의 정원처럼 엄중히 지키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바쟁이 복도의 진을 치고는 다르타냥을 막아선 것이다. 하기야 바쟁으로서는 오랜 시련 끝에 마침내 염원하던 소망을 이루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으니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다. 성직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바쟁의 오랜 꿈이었다. 그래서 아라미스가 총사 제복을 벗어 던지고 사제복으로 갈아입는 날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려왔다. 그날이 금세 올 것처럼 끊임없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아라미스도 그날이 머지 않았다고 날마다 약속하곤 했다. 총사의 하인으로 살다가는 영혼을 잃게 될 거라고 말하는 바쟁이 계속 아라미스를 섬긴 것은 오로지 그 약속 때문이었다. 그래서 바쟁은 이제 한없이 기뻤다. 이번에는 주인도 결심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이 결합하여 그토록 오랫동안 염원하던 결과를 낳았다. 육체와 정신으로 고통에 시달리던 아라미스는 마침내 눈과 생각을 종교로 돌렸고 자신에게 닥친 이중의 사고, 애인의 실종과 어깨 부상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잔뜩 꿈에 부풀어 있을 때 다르타냥이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 바쟁에게는 얼마나 불쾌한 일이었을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르타냥 때문에 주인은 그렇게 오랫동안 넋을 빼앗겨온 세속적 생각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금 끌려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쟁은 용감하게 문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여관 안주인이 이미 사실을 털어놓은 터라 이제 와서 아라미스가 여기 없다고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신앙과 관련한 주인의 대화를 방해하는 것은 무분별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는 것을 이제 막 도착한 다르타냥에게 입증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시작된 그 대화는 밤이 되기 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바쟁의 견해였다. 하지만 다르타냥은 바쟁의 장강설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친구의 하인과 논쟁을 벌일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한쪽 손으로는 바쟁을 옆으로 밀어젖히고 다른 손으로는 오호실 문에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리고 다르타냥이 방으로 들어갔다.
아라미스는 검은 옷을 입고 성직자 모자와 비슷한 둥글 납작한 모자를 쓴 채 온갖 두루마리와 거대한 이절판 책들이 가득 쌓여 있는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수도의 수도 원장이 앉아 있고 왼쪽에는 몽디디에의 신부가 앉아 있었다. 커튼이 절반쯤 닫혀 있어서 그 사이로 비쳐드는 한 줄기 햇살 덕택에 신성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젊은이의 방에 들어갔을 때 특히 그 젊은이가 총사일 경우 금방 눈에 띌 만한 세속적인 물건들은 모두 마술처럼 사라져버렸다. 이런 물건을 보면 주인이 속세에 대한 생각으로 되돌아갈 것을 우려한 바쟁이 칼과 권총과 모자를 비롯하여 온갖 자수와 레이스 따위를 깨끗이 치워버린 모양이었다. 이런 세속적인 물건들 대신 컴컴한 벽 한쪽에 횃초리가 걸려있는 것을 다르타냥은 언뜻 보았다. 아라미스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더니 친구를 보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다르타냥을 보고도 별로 감동한 것 같지 않았다. 그만큼 그의 정신은 속세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 오래간만이군 다르타냥. 아라미스가 말했다. 다시 만나서 반갑네. 나도 반갑습니다. 다르타냥이 말했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아라미스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군요. 아라미스가 맞아. 하지만 왜 그걸 의심하게 됐지? 방을 잘못 찾은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어느 성직자의 거처에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게다가 이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또 잘못 생각했지요. 혹시 병세가 심각해진 건 아닐까. 검은 옷차림의 두 남자는 다르타냥의 의중을 알아차리고는 위협적인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하지만 다르타냥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내가 방해를 한 것 같네요. 아라미스, 보아하니 당신은 이분들께 고해를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아라미스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나를 방해한다고? 아니, 정반대야. 그 증거로 자네가 무사한 것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잖아. 아, 드디어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있군. 다행이야. 다르타냥이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제 친구인데 얼마 전에 큰 위험에서 벗어났답니다. 아라미스가 두 성직자에게 다르타냥을 가리키며 한껏 거드름을 피우는 어조로 말했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두 성직자가 함께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나는 벌써 했습니다. 다르타냥도 답례하면서 대답했다. 마침 잘 왔네 다르타냥. 아라미스가 말했다. 자네도 토론에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말해주게. 아메행의 수도 원장님과 몽디디에의 보좌 신부님과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관심사였던 신앙 문제를 논하고 있는 중이야. 자네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정말 기쁘겠네. 군인의 견해는 별로 영향력이 없지요. 다르타냥이 분위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걱정하면서 대답했다. 그리고 이분들의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검은 옷차림의 두 사내가 다시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그렇지 않아. 우리한테는 오히려 자네 의견이 더욱 귀중할 거야. 문제는 이거야. 아미행의 수도 원장님은 내 논문이 무엇보다도 먼저 교의적이고 교훈적이어야 한다는 거야. 논문이라니, 논문을 쓰고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수도 원장이 대답했다. 서품에 앞서 치르는 시험으로 논문을 제출해야 하니까. 서품이라니? 여관 안주인과 바쟁의 말을 믿지 못한 다르타냥이 놀라서 되물었다. 서품이라고요? 그러면서 아연슬쩍한 눈으로 앞에 앉아있는 세 사람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아라미스는 안락 의자에서 마치 살롱에라도 있는 것처럼 우아한 자세를 취하고는 여자 손처럼 하얗고 통통한 자기 손을 만족스럽게 들여다보며 말했다. 다르타냥, 자네도 들었듯이 수도 원장님은 내 논문이 교의적이기를 바라시지만 나는 관념적인 논문을 쓰고 싶어. 수도 원장님이 아무도 다룬 적이 없는 주제를 제의하신 건 그 때문이지. 이 주제에 충분히 논의를 전개해 볼 만한 소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해. 우트라쿠의 마누스인 베네디켄도, 클레리키스 임페리 오리부스, 네케 사리아 에스트. 다르타냥의 학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인용문을 듣고도 그는 언젠가 버킹엄 공장에게 받은 선물에 대해 트레빌이 인용한 라틴어 문구를 들었을 때처럼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다. 그건 이런 뜻이야.
아라미스가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하급 사제가 축복을 줄 때는 양손을 사용해야 한다. 훌륭한 명제요. 수도 원장이 외쳤다. 훌륭하고 교의적이기도 합니다. 보좌 신부가 말을 받았다. 그는 라틴어 실력이 다르타냥과 막상막하였으므로 수도 원장과 보조를 맞추며 그의 말을 따라하기 위해 그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다르타냥은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의 열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예, 훌륭하지요. 프로르수스 아드 미라빌레. 아라미스가 대꾸하고는 다르타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명제를 다루려면 교부들과 성서를 철저히 연구할 필요가 있지. 나는 방금 이 박식한 분들께 겸허하게 고백했다네. 총사대에 근무하면서 폐하를 섬기느라 그동안 공부에 다소 소홀했다고. 그래서 내가 선택한 명제가 더 마음 편해. 파킬리우스 나탄스. 더 쉽게 헤엄칠 수 있다. 내 명제와 신학적 난제의 관계는 철학에서 윤리학과 형이상학의 관계와 비슷할 거야. 다르타냥은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보좌 신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훌륭한 엑소르디움 서론입니다. 수도 원장이 외쳤다. 엑소르디움입니다. 보좌 신부도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아서 수도 원장의 말을 되풀이했다. 쿠에마두 모듬 인테르 코일로룸 인멘시타템 드넓은 하늘 한복판처럼 수도 원장이 말했다. 아라미스가 다르타냥을 곁눈질해 보니 친구는 턱 관절이 빠질 만큼 하품을 하고 있었다. 프랑스어로 얘기합시다 신부님. 그가 수도 원장에게 말했다. 그러면 다르타냥도 우리 대화를 좀 더 충분히 음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요. 나는 여행하느라 지쳤어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게다가 내 실력으로는 그 라틴어를 이해할 수 없군요. 좋습니다. 수도 원장이 약간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보좌 신부는 안심하여 고마움에 찬 눈길을 다르타냥에게 보냈다. 그러면 이 주석에서는 어떤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지 봅시다. 하느님의 종 모세. 모세는 종일 뿐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세요. 모세는 양손으로 축복을 주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적과 싸우는 동안 모세는 양팔을 높이 쳐들었다. 따라서 그는 양손으로 축복을 준 것이지요. 게다가 복음서에서도 인포니테 마눔이 아니라 복수형인 마누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손이 아니라 손들을 얻는다. 손들을 얻는다. 보좌 신부가 양손을 얻는 몸짓을 하며 수도원장의 말을 되풀이했다. 그런데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수도원장이 말을 이었다. 성 베드로는 포리게 디기토스, 즉 손가락들을 뻗는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군요. 아라미스가 기뻐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퍽 미묘한 문제지요. 손가락입니다. 수도원장이 말했다. 성 베드로는 손가락으로 축복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후계자인 교황도 손가락으로 축복을 줍니다. 그러면 몇 개의 손가락으로 축복을 주느냐? 3개입니다. 하나는 성부, 또 하나는 성자, 나머지 하나는 성령을 상징하지요. 그들은 모두 성호를 그었다. 다르타냥도 그들의 본보기를 따르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교황은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3가지 신권을 대표합니다. 그 밖의 성직자들, 그러니까 성직 위계의 오르디네스 임페리오레스 하급자는 거룩한 천사장과 천사들의 이름으로 축복을 줍니다. 부제나 성당지기 같은 최하급자들은 무수한 손가락을 흉내낸 물뿌리개로 축복을 줍니다. 이것이 명제를 간단하게 표현한 주제, 그러니까 아르구멘툼 옴니 데누다툼 오르나멘토, 모든 장식을 제거한 명제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만한 크기의 책을 2권은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도 원장은 성 요한 크리소스톰의 2절판 책을 탁 쳤다. 그 바람에 탁자가 아래로 휠 정도였다. 다르타냥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물론 그러시겠죠. 아라미스가 말했다. 저도 이 명제의 장점을 인정하지만 저에겐 힘겨운 주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이 명제를 택하겠습니다. 다르타냥, 자네 취향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말해주게. 논 이누틸레 에스 데시데리움 이누블라티 오네. 주님에 대한 봉헌에도 다소의 후회는 무방하다는 뜻일세.
잠깐만, 수도 원장이 외쳤다. 그 견해는 이단에 가깝소. 이단의 주창자인 얀니우스가 쓴 아우구스티누스에도 거의 같은 명제가 있지요. 이 책은 조만간 불태워지겠지만 어쨌든 조심하세요, 젊은 친구. 당신은 그릇된 교의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보좌 신부가 딱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은 자유의지에 대한 그 유명한 논점에 접근하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신앙의 치명적 장애물이지요. 당신은 펠라기우스파의 주장에 영합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부님, 아라미스가 빗발치듯 쏟아져 내리는 주장에 조금 놀라서 말을 받았다. 하지만 수도원장은 그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하느님께 몸을 바치면 속죄의 미련을 두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하느님은 하느님이고 속죄는 악마다라는 딜레마를 생각해 보세요. 속죄의 미련을 둔다는 것은 악마의 미련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결론이요. 제 결론도 그렇습니다. 보좌 신부가 말했다. 하지만 제 말씀을 아라미스가 말했다. 데시데라스 디아볼룸, 불쌍한 자여, 수도원장이 외쳤다. 악마의 미련을 두다니, 아, 젊은 친구. 보좌 신부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악마의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제발. 다르타냥은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마치 정신병원에라도 들어온 기분이었다. 눈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도 미치광이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주위에서 오가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제 말씀도 좀 들어보세요. 아라미스가 정중하게 말을 했지만 그 공손함 뒤에서는 약간의 짜증이 엿보였기 시작했다. 속세에 미련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교리에 어긋나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수도원장이 두 팔을 하늘로 쳐들었고 보좌 신부도 똑같은 몸짓을 했다. 하지만 자기가 혐오하는 것과 주님께 바치는 것은 무례한 짓이라는 데에는 동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 다르타냥? 맞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다르타냥이 외쳤다. 보좌 신부와 수도 원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저의 출발점입니다. 3단 논법이죠. 속세에는 매력이 없지 않다. 나는 속세를 떠날 것이다. 고로 나는 희생하는 것이다.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라고. 그건 사실이요. 반대자들이 말했다. 게다가 아라미스가 귀를 빨개질 만큼 꼬집고 두 손이 하얘질 만큼 흔들면서 말을 이었다. 게다가 저는 그 명제에 대해 롱도를 써서 작년에 부아티르 씨에게 보여드렸더니 그 위대한 시인께서 크게 칭찬해 주셨지요. 롱도를 수도 원장이 멸시하듯 되물었다. 롱도를 보좌 신부도 기계적으로 되풀이했다. 암송해 보세요. 어서요. 다르타냥이 외쳤다. 조금은 기분 전환이 될 겁니다. 그렇지도 않아. 종교적인 시거든. 아라미스가 대답했다. 말하자면 시로 표현한 신학이지. 저런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래도 들어보게. 아라미스가 겸손한 태도로 말했지만 위선적인 느낌이 없지 않았다. 과거의 기쁨을 잃은 것을 한탄하는 그대여. 불운한 시절을 질질 끌고 있는 그대여. 그대의 눈물은 오로지 신에게만 바쳐라. 그러면 그대의 모든 슬픔은 휴식을 찾으리라. 한탄하는 그대여. 다르타냥과 보좌 신부는 매혹된 기색이었다. 하지만 수도 원장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했다. 신학의 세속적 취향을 집어넣는 것을 조심하세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했지요? 세베루스 시트 클레리코룸 세르모. 성직자의 말은 꾸밈없이 간결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명쾌해야 합니다. 보좌 신부가 말했다. 수도 원장은 자신의 시종이 옆길로 빗나간 것을 보고 서둘러 말을 가로챘다. 당신의 이론은 부인네들 마음에는 들지 모르지만 그것뿐입니다. 파트리시의 변론 같은 성공은 거둘 수 있겠지요.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군요. 아라미스가 기뻐하며 말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속세가 큰 소리로 알티시마 복해 가장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군요. 당신은 속세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총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되는군요. 걱정 마세요, 신부님. 저는 제 자신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세속적인 자만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명제를 계속 추구하겠다고 고집하는 겁니까? 다른 명제가 아닌 그 명제를 다루는 것이 저에게 부과된 숙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명제를 계속 추구하겠지만 신부님의 충고에 따라 논문을 수정할 작정입니다. 내일은 수정된 원고에 좀 더 만족하셨으면 좋겠군요. 천천히 하세요. 보좌 신부가 말했다. 우리는 아주 좋은 기분으로 떠납니다. 땅에는 씨가 충분히 뿌려져 있습니다. 수도 원장이 말했다. 그 씨의 일부가 돌멩이 위에 떨어지고 또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고 나머지를 아베스 코일리 코메데룬 트일람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빌어먹을 라틴어. 다르타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보좌 신부가 말했다. 내일 또 만납시다. 내일 또 만납시다. 무모한 젊은이. 수도 원장이 말했다. 당신은 교회의 빛이 되겠다고 약속했지요. 그 빛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이 아니기를 빌겠습니다.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1시간이나 기다린 다르타냥은 완전히 지쳐버렸다. 검은 옷차림의 두 남자는 일어나서 아라미스와 다르타냥에게 인사를 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경건한 기쁨에 가득 차서 계속 선체로 토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바쟁은 그들에게 뛰어가 보좌 신부의 성무 일과서와 수도 원장의 기도책을 받아들고는 공손히 앞장서서 두 사람을 안내했다. 아라미스는 계단 아래까지 그들을 배웅한 뒤 곧바로 다르타냥에게 돌아왔다. 다르타냥은 아직도 얼떨떨한 상태였다. 둘만 남게 되자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먼저 침묵을 깨뜨려야 했다. 다르타냥은 그 명예를 친구에게 양보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기 때문에 아라미스가 입을 열었다. 보다시피 나는 애당초 품었던 생각으로 돌아왔다네. 그래요. 은총이 당신에게 나타난 모양이군요. 아까 그 신부님이 말했듯이 속세를 떠날 계획은 오래전부터 세웠던 거야. 언젠가 자네도 들었잖아? 물론 들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 일에 농담을 한다고? 죽음에 대해서도 농담을 하잖아요. 그건 잘못이야. 죽음은 지옥에 떨어지느냐 구원을 받느냐의 갈림길이니까. 좋아요. 하지만 이제 신학 이야기는 제발 그만둡시다. 지금까지 충분히 했을 테고 나는 그나마 알고 있던 약간의 라틴어도 거의 다 잊어버렸거든요.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오늘 아침 10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고요. 곧 식사를 하게 될 거야. 다만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걸 기억해줘.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기는커녕 보지도 못해. 그런 식사로도 만족하겠다면 오늘 식사는 데친 번행초와 과일이야. 번행초는 또 뭡니까? 다르타냥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시금치야. 하지만 자네를 위하여 달걀을 추가해주지. 사실 그건 중대한 규칙 위반이야. 달걀은 병아리를 낳으니까 고기와 마찬가지거든.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기 위해 참기로 하죠. 희생해줘서 고맙네. 그 식사가 몸에는 이롭지 않더라도 영혼에는 이로울 거야. 정말로 성직에 들어갈 작정이군요.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대장님은 또 뭐라고 하실까요? 미리 말해두지만 당신은 아마 이탈자 취급을 받을 겁니다. 나는 성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직으로 돌아가는 거야. 나는 교회를 버리고 속세로 들어왔지.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총사 제복을 입기 위해 내 기지를 눌러왔어. 거기에 대해선 잘 몰라요. 내가 왜 신학교를 그만두었는지 모른다고? 전혀 몰라요. 그럼 내 사연을 말해주지. 성서에도 서로 고백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자네한테 고백하겠네, 다르타냐? 그럼 나는 미리 죄를 사해드리지요.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신성한 일에 농담하지 말게. 그럼 얘기하세요. 조용히 들을 테니까. 나는 9살 때 신학교에 들어갔어. 20살이 되어 신부가 될 수 있는 날이 드디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 그날 밤에 나는 여느 때처럼 자주 놀러 갔던 어떤 집에 갔어. 젊은이는 유혹에 약한 법이지. 뭘 바라겠나. 그런데 내가 그 집 여주인에게 성인전을 읽어주는 것을 질투하던 한 장교가 안내도 받지 않고 불쑥 들어왔어. 공교롭게도 그날 밤 나는 유디트 이야기를 운문으로 번역하여 그 여자한테 들려주고 있었지. 그 여자는 나한테 온갖 찬사를 퍼붓고 내 어깨에 기대어 나와 함께 그걸 다시 읽고 있었네.
그 자세가 좀 흐트러졌던 것은 나도 인정하지만 그게 그 장교의 비위를 건드렸던 거야. 장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집을 나오자 뒤따라 나와서 나를 따라잡았어. 신부님, 장교가 나를 부르더군. 매질을 좋아하세요? 모르겠는데요. 내가 대답했지. 지금까지는 아무도 감히 나를 매질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내 말 잘 들으세요, 신부님. 오늘 밤 우리가 만난 그 집에 또 가면 내가 신부님을 매질할 겁니다. 나는 겁이 났던 것 같아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 나는 대답할 말을 찾았지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아서 잠자코 있었지. 장교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내가 좀처럼 대답을 못하자 웃기 시작했어. 그러고는 나한테 등을 돌리고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갔어. 나는 신학교로 돌아왔지. 나는 어엿한 귀족이고 자네도 알다시피 다혈질이야. 그런 내가 그런 모욕을 당한 거야. 내가 당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모욕이 내 가슴 밑바닥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걸 느꼈지. 그래서 나는 교장에게 성직자로 서품 받을 준비가 아직 충분치 않은 것 같다고 말하고는 서품식을 1년 연기시켰어. 나는 파리에서 제일 뛰어난 검술 사범을 찾아가서 날마다 교습을 받기로 약속하고 1년 동안 날마다 검술을 배웠지. 그리고 내가 모욕당한 지 1년째 되는 날 사제복은 벗어서 벽에 걸어두고 대신 기사복을 입은 다음 여자친구가 베푸는 무도회에 나갔어. 그곳에 가면 그 사내를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 집은 포르스 감옥 근처에 프랑 부르주아 가에 자리 잡고 있었지. 과연 그 장교가 와 있더군. 나는 녀석이 어떤 여자에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추파를 던지고 있을 때 다가가서 제 2절을 한창 부르고 있을 때 불쑥 말을 걸었지. 당신은 내가 파이엔가에 있는 그 집에 가는 것이 아직도 그렇게 불쾌합니까? 당신 말에 따르지 않으면 아직도 나를 매질할 건가요? 그러자 장교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하더군. 왜 그러시죠?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 성인전을 읽고 유디트를 운문으로 번역한 풋내기 신부요. 그러자 장교가 비웃듯이 말하더군. 아, 생각나는군. 그런데 나한테 원하는 게 뭐요? 잠깐 시간을 내서 나하고 산책이나 하십시다. 내일 아침에 합시다. 그러면 기꺼이 응하겠소. 내일 아침에는 곤란하니까 지금 당장 갑시다. 그렇게 고집한다면 그렇소. 당장 해야겠소. 그럼 나갑시다. 숙녀 여러분 그냥 계십시오. 잠깐이면 됩니다. 이분을 금방 처리하고 돌아와서 제 2절을 마저 불러드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나갔지. 나는 그 장교를 파이엔가로 데려갔다네. 1년 전 그 시간에 그 장교가 나를 모욕한 바로 그 장소로 데려갔지. 아름다운 달밤이었어. 우리는 동시에 칼을 빼들고 첫 번째 공격에서 나는 그를 찔러 죽여버렸지. 저런! 다르타냥이 외쳤다. 그가 돌아오지 않자 여자들이 찾아 나섰는데 파이엔가에서 칼에 찔린 그의 시체가 발견되자 내가 해치웠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지. 그 일은 세상에 반감을 불러일으켰어. 그래서 나는 당분간 성직을 단념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 마침 그 무렵에 알게 된 아토스와 나한테 검술 외에 몇 가지 공격법을 가르쳐준 포르토스가 총사대에 지원하라고 권하더군. 국왕 폐하는 아라스 포위전에서 전사한 우리 아버지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나는 곧바로 총사 제복을 입을 수 있었지. 그러니까 오늘 드디어 내가 교회의 품으로 돌아갈 순간이 온 것을 자네도 이해할 거야. 왜 어제나 내일이 아니라 하필이면 오늘입니까? 오늘 그런 고약한 생각을 하게 만든 일이라도 있었나요? 이 상처라네. 이건 하늘이 내린 경고였어. 이 상처가요? 말도 안 돼요. 상처는 거의 다 나았는데요, 뭘. 지금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건 그 상처가 아닌 게 확실해요. 그럼 뭐지? 아라미스가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당신 가슴 속에 또 다른 상처가 있어요. 겉으로 난 상처보다 훨씬 아프고 출혈이 심한 상처. 여자가 준 상처죠. 아하. 아라미스가 무관심한 척 감정을 숨기면서 말했다. 그런 이야기는 그만두세. 내가 그런 놈인가? 자네는 내가 사랑의 슬픔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누구 때문에? 바람난 재봉사나 하녀 때문에? 당치도 않은 소리.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이 좀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줄 알았어요.
높은 목표? 내가 뭔데 그런 야심을 가져야 하지? 나는 한낱 가난하고 이름 없는 총사에 지나지 않아. 속박당하는 걸 싫어하고 속세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지. 아라미스, 다르타냥이 의심스러운 태도로 친구를 바라보며 외쳤다. 나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먼지로 돌아가는 거야. 인생은 고통과 굴욕으로 가득 차 있어. 아라미스가 점점 더 우울해지면서 말을 이었다. 인생을 행복과 연결해주는 실은 사람의 손에 하나씩 끊기게 마련이지. 특히 그것이 황금실이면 더욱 그래. 여보게 다르타냐. 아라미스가 약간 신랄한 목소리로 덧붙여 말했다. 상처가 있으면 그걸 잘 숨기게. 침묵은 불운한 자에게 남은 마지막 기쁨이라네. 자네의 고통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조심하게. 호기심 많은 인간들은 다친 사슴의 피를 빨아먹는 파리들처럼 우리의 눈물을 빨아먹으니까. 아, 아라미스. 이번에는 다르타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당신 얘기는 바로 내 이야기예요. 아니 뭐라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내가 깊이 사모하는 여자가 얼마 전에 납치됐어요. 지금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딘가에 갇혀 있겠죠.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여자 스스로 자네를 떠난 건 아니니까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겠지. 그 여자 소식을 알 수 없다 해도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이 잠시 끊겼기 때문이지만 당신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영원히 속세를 떠나겠다는 거군요. 선택은 끝났고 결심이 섰나요? 영원히 떠날 거야. 자네도 오늘은 내 친구지만 내일이면 나에게 한낱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가 되겠지. 아니, 자네는 내 기억에서 완전히 잊히고 말 거야. 속세는 무덤이나 마찬가지야. 그런 말을 들으니 슬프군요. 할 수 없지. 소명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어. 나를 속세에서 멀리 데려가고 있어. 다르타냥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라미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직 속세에 발을 붙이고 있는 동안은 자네에 대해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 대해 자네와 이야기하고 싶었어. 나는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당신은 모든 것에 너무 초연하군요. 사랑은 지긋지긋하다고 말하고 친구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하고 속세는 무덤이라고 말하니 자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아라미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러면 그 얘긴 그만두지요. 그리고 이 편지는 불태워 버립시다. 어느 바람난 재봉사나 하녀가 또 부정을 저질렀다는 소식일 게 뻔하니까요. 무슨 편지인데? 아라미스가 날카롭게 외쳤다. 당신이 없을 때 온 편지인데 내가 전해주려고 가져왔지요. 누구한테서 온 거야? 눈물을 흘리는 하녀나 절망에 빠진 재봉사겠지요. 어쩌면 슈브레즈 부인의 하녀일지도 모르겠네요. 여주인과 함께 투르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우아한 귀부인을 흉내내고 싶어서 향수 뿌린 편지지를 훔치고 공작 부인의 문장으로 편지를 봉했겠지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잠깐만요. 그 편지를 잃어버렸나 봐요. 젊은이는 짓궂게도 제 몸을 뒤져 편지를 찾는 체 하면서 말했다. 그러나 다행이네요. 속세는 무덤이고 인간은 따라서 여자는 그림자일 뿐이고 사랑은 지긋지긋한 감상일 뿐이라고 했으니 다르타냥 아라미스가 외쳤다. 나를 애태워 죽일 작정이야? 아, 여기 있다.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아라미스는 벌떡 일어나 편지를 낚아채서는 정신없이 읽어 내려갔다.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하녀가 글씨를 잘 쓰는 모양이군요. 다르타냥이 능청스럽게 말했다. 고맙다 다르타냥. 아라미스가 미친 듯이 외쳤다. 그 여자는 투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나를 저버린 게 아니야.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어. 이리 오게 친구. 내가 안을 수 있도록 이리 가까이 와. 나는 행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두 친구는 성 크리소스토무스의 이절판 책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닥에 미끄러져 떨어진 논문을 발로 짓밟기도 했다. 바로 그때 바쟁이 시금치 요리와 오믈렛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꺼져라 이 녀석아. 아라미스가 납작한 빵 모자를 바쟁이의 얼굴에 던지면서 외쳤다.
내 놈이 온 곳으로 돌아가서 이 끔찍한 채소와 저 소름 끼치는 음식을 치워버려. 그리고 속을 채운 토끼와 살찐 닭고기에 마늘을 곁들인 염소다리, 그리고 고급 부르고뉴 포도주 4병을 주문해. 이 돌연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주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던 바쟁은 오믈렛이 시금치 속으로 들어가고 시금치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제야말로 우리의 존재를 왕중왕이신 주님께 바칠 때가 왔습니다. 다르타냥이 말했다. 당신이 아직도 주님께 예의를 차리겠다고 고집한다면 말이지만요. 논 이누틸레 데시데리움 이노블라티오네 이니까요. 라틴어 따위는 악마한테나 줘버려. 자, 다르타냥 한잔하세. 시원한 걸 마시면서 속세 이야기나 들려주게.